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하창고입니다. 자, 오늘 다시 주식클래스의 재미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날개짓은 자전거네요. 네, 자전거인데, 언뜻 보게 되면 그냥 자전거고, 조금만 더 유심하게 보신다면, 약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날씬한 자전거가 아니고, 약간 뼈대가 있습니다. 예, 전기 자전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나비는 바로 배달 문화입니다. 네, 갑자기 자전거 배달 문화. 막 힌트가 미리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나비가 어떤 기업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같이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배달 문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앱들을 제가 밑에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배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배달의 민족. 네, 그리고 쿠팡이츠. 여기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라이드라고 적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배달을 하시는 오토바이든 배달하시는 분을 보통 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근데 배달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21년도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니까 음식료 배달 산업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2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음식물 우리가 먹는 거를 이제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래 금액이 무려 23조 원대라고 합니다. 23조 원. 근데 이게 23조라는 금액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불과 2017년 같은 경우는 3조 원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9배 이상의 급성장을 한 겁니다. 물론 9배 이상의 급성장,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나비효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에 익숙하게 되면 그거는 단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달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아니면 다른 한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과연 배달이 이렇게 활성화될까?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익숙하게 친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시켜서 먹는 그 문화 자체는 한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걸 전제를 하고 있고 왜 이런 게 조금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배달을 잘 시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배달 문화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음식점들이 조금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많았어요.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배달 문화 자체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 배달 음식들의 서비스와 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비가 떠올린 배달의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속도의 차이일 뿐 계속 커져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배달앱 등장 전과 후에 유통구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배달 문화가 어떤 그림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배달앱,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나오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는데 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화 주문을 합니다. 중국집. 네, 중국집에 전화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짜장이든 짬뽕이든 탕수육을 요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배달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문 앞으로 배송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좀 많았냐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 배달원의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정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과 조금 다른데 상시 고용원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기도 주문 자체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도 실제로 일정 부분 물론 전업으로 하신 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업보다는 약간 좀 비약적인 예로 주방에서 만들고 전화 받고 다시 본인이 직접 배달하는 문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배달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물론 코로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만은 배달 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달 앱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1위 업체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를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음식점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배달 대행업체 플랫폼으로 들어갑니다. 배달 대행업체 플랫폼. 이건 누가 있느냐?
바로고라든지 생각대로 메시코리아 같은 업체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배달 대행업체 플랫폼에서 다시 배달 대행업체로 가게 되고, 이 배달 대행업체들이 많은 인적 자원, 라이더들을 보유하고 있죠. 서로 고용관계 또는 프리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라이더분이 다시 음식점으로 가서 배달을 수령을 해서 소비자에 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적으로 플랫폼이 존재하고 앱이 존재하다 보니까 배달 문화 자체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장 결정적 이유는 소비자의 급증이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의 급증과 함께 이렇게 앱 플랫폼, 앱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라이더들의 어떤 주문 건수 자체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러한 배달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만약 이게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사고예요.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배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요즘에는 보면 아마 공중파 뉴스에서 한번 보도를 집중적으로 한 이후에 저도 정말 방송사의 힘을 좀 봤는데 횡단보도에서 언젠가부터는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행자와 같이 끌고 가십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전 되게 놀랐어요. 저도 오토바이를 많이 타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끌고 가는 거하고 타고 가는 거는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 물량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인도로 돌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이 걸어가게 만든 게 바로 도로상의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를 간다든지 그런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인식의 변화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고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이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입니다만은 이는 공식적인 자료고 집계 안 된 비공식적인 자료는 훨씬 이보다 높게 있지 않겠습니까? 10,000건에서 18,000, 2만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배달하시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사고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통사고를 나타내는 거고 사망자 수를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21년도 공식 집계 기준으로 배달 오토바이 관련해서 사망한 사망자의 수는 한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공식 집계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집계 안 된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물론 배달 있기 전후에도 이륜차의 위험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높긴 높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제한적이니까. 하지만 이 20명이라는 수치 자체도 20명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무려 5배, 9배 정도가 급증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배달 앱이 다 좋은데 배달의 라이드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마가 또 있을까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런 게 좀 있어요. 외국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한국만 보면 너무 지역적이에요. 자, 국제적인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최근 21년자 기사를 통해서 보면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폭 증가는 대략 10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왜? 나비 효과는 한국의 나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나비는 같이 그려야 됩니다. 100% 증가인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한 15,800대 정도 판매가 됐었다고 해요. 싱가포르 기준으로. 근데 이게 20년에 21년으로 넘어오면서 무려 32,000대 정도로 1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전기 자전거의 판매 대수를 말하는데 일단 대부분이 음식 배달원으로 차치했다. 이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싱가포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 32,000대를 가지고 와닿지 않은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한국도 이런 문화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이 오토바이든 전기 자전거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될지도 좀 고민이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내연기관 쪽이 아니죠. 그러한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워낙 사고 많다 보니까 전면
전면부 번호판까지 이게 또 한번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전면부에는 번호판 넘버가 없어요. 항상 후면부에 있죠. 근데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부분을 접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전면부 번호판까지 붙이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여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는 운행 증명서라는 걸 발행해요.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든 전기 자전거든 운행을 해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야 싱가포르 웃긴 나라야.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행 증명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라 할까 면허증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한 5천 달러 정도였어요. 오토바이 기준. 그것도 21년도 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싱가포르 달러가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말에 거의 9,500달러까지 올라버렸어요. 여기에 오토바이 사야 되죠. 근데 운행 증명서 가격이 달라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한 9,5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장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1,00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음식 배달할 때 전기 자전거보다는 전기 자전거 사용 판매량이 폭증을 합니다. 자, 주변 나라 싱가포르를 받고 우리는 그러면 한국의 기업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의 바로 나비는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대표적인 업력 50년이 넘는 자전거 기업이죠. 자, 삼천리 자전거 대표적인 전기 자전거 브랜드를 올려놨습니다. 팬텀이라는 브랜드로 이미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가격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전기 자전거가 소매가 기준으로 150에서 200만 원 전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삼천리 자전거는 더 과연 역사를 조금 보게 되면 가장 삼천리 자전거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바로 레스포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포라는 브랜드를 가지면 이게 약간 레저와 스포츠를 합쳤는데 삼천리 자전거 판매 수익의 가장 많은 부분이 레스포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 두 개씩 라인업을 넓힌 게 아팔란치아라든지 첼로입니다. 근데 뭐 아팔란치아 같은 경우는 약간 산악용이 특화되어 있는 건데 산악을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산보다는 아마 외국산 1,000만 원대 넘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겠지만은 라인업을 놓고 보면 약간 보급형 자전거 하이브리드가 많죠. 레스포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갖고 바로 팬텀이라는 브랜드가 전기 자전거의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실적을 조금 봤을 때 삼천리 자전거가 실제적으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코로나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삼천리 자전거에 주고 가던 삼천리 펑크난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엄청나게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년도에 109억 정도의 영업이 82억 적자에서 110억으로 대폭 흑자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작년도 21년도 이게 아직 22년도 결산이 안 나왔지만은 무려 50%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앞으로에도 계속 좋아질까? 이 50%라는 숫자를 이어갈까?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월봉을 통해서 한 15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아시겠지만 2008년도는 이 권리라고 적혀 있으면 유상증자를 엄청 한 거예요. 업력 1970년도에 생겨서 삼천리라는 브랜드로 론칭이 됐고 1994년도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힘들다가 2002년도, 3년도는 잘 갔어요. 하지만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실적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어느 정도 정체가 됐던 사람. 그런 기업의 주가가 2020년부터 폭등을 해버렸죠. 그럼 뭐죠? 이거는 뭐냐? 내려가던 삼천리 자전거가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라는 기업을 단순하게 코로나가 그러면 완화되면 덜 타는 거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만 보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행사도 하나 갖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고급 자전거 쪽은 자회사 중에 참 좋은 여행 기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유행은 상장사고요. 2007년에 삼천리 자전거에서 물주권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여행사지만은 여행사에서 고급 자전거 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적자폭이 심하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섹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는 조금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전기 자전거의 향후 트렌드는 뭐냐면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통한 택배 배송이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싱가포르처럼 운행 측면에서 발급 비용이 높지 않더라도 안전성 면에서, 그 다음에 단거리 측면에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카카오나 소카가 공유 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371 자전거의 바로 공유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카카오와 소카가 전기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노란색 자전거의 모든 자전거는 371 자전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킥고잉. 킥고잉을 운영하는 회사가 올룰루입니다. 올룰루인데 여기에 371 자전거는 최근 40여 원의 투자 지분을 약속한 거죠. 단순하게 전기 자전거의 어떤 대세, 변화 이런 걸 넘어서서 향후의 차량 공유의 시스템 자체가 공유 모빌리티를 간다면 전기 자전거도 그 하나의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청봉의 주식 클래스 나비효과가 찾아온 배달문화, 전기 자전거,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감사합니다.